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제니퍼입니다. 저의 전공 과목 중 가장 기대하며 듣고 있는 수업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 군사분쟁과 국제정세라는 수업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수업은 저에게 국제사회의 민감한 이슈와 그 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주제를 다뤘어요. 그 주제는 다름 아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었습니다. 뉴스로도 종종 들리는 사안이었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수업을 시작하며 교수님께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병의 진정한 의미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죠. 교수님의 말을 듣고 저는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참한 현실과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린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저는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교수님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위기에 대해 먼저 설명하셨어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라 불리던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극심한 자연재해가 북한의 식량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죠. 홍수와 태풍이 주요 곡창지대에 큰 피해를 주면서 농경지가 유실되었고,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식량난이 아닌 체계적인 배급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극도의 굶주림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는 최근 몇 달 동안 평양에서도 식량 배급이 거의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때마다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왔지만 최근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내수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오랜 혈맹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국 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삼고 싶어 했죠. 교수님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그리고 정찰 위성 기술 등이 바로 그 기술들이었죠. 이 기술들은 북한이 자력으로는 얻기 힘든 첨단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김정은 정권은 자국의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타국의 분쟁의 소모품처럼 사용될 운명이 된 북한의 젊은이들. 이 말을 듣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마주할 전장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참혹한 현실일 테니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실제로 파병된 북한군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파병된 병력은 북한군의 정예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 소속입니다. 폭풍군단은 북한 군대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고 다양한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예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이 러시아 전장에서 마주친 현실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훈련과 장비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북한군은 드론, 야간 투시경, 전자전 장비 등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첨단 장비를 다루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드론 대응 훈련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실전 같은 훈련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전장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전에서 북한군은 그저 시대에 뒤처진 전술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국어 통역 인력을 급하게 모집했지만 군사 용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장에서 명령 전달의 혼선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이는 북한군 병사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작전을 실패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죠. 그리고 교수님은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에게 사실상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격전지인 도네츠크와 바흐무트 지역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매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치열한 전장입니다. 북한군은 그곳에서 러시아군의 명령을 받고 가장 위험한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이미 상당수의 북한 병사들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우리 모두는 북한 병사들의 참혹한 현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북한군 병사들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들은 철저히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친척 방문조차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파병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누가 파병되었는가였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파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힘없고 가난한 일반 주민들의 자녀들이 전장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닌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의 최전선에 소모품처럼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조차 선택할 수 없었고 돌아갈 길조차 없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의 수나 무기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의 전쟁에서 북한의 젊은 병사들은 20세기의 전술을 가진 채로 전장에 던져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타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의 희생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겪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공론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좇아 목숨을 건 한 기자와 탈출을 감행한 북한 출신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북한의 군인이 러시아로 파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기자. 그 군인 중 한 명이 탈출해 쿠르스크 근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명의 소년과 한 명의 기자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긴박한 여정.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한밤중. 기자 안나 페트로바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차례 전쟁터를 누비며 다양한 취재를 해왔지만 이번엔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메일 알림이 울리며 익명으로 온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열어본 안나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메일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탈출해 쿠르스크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북한 군인?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소년? 이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전쟁 속에서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고 그녀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보가 진실이라면 이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형 특종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나는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과연 이 탈출한 북한 군인 소년의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쿠르스크로 떠난 안나의 여정은 어떤 위험과 맞닥뜨리게 될까요? 그녀는 쿠르스크로의 여정을 준비하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함정일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쿠르스크로의 기차 여행은 안나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추운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는 하얗게 눈 덮인 들판과 나무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추위는 안나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만약 이 제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또는 그 소년이 위험에 빠져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쿠르스크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공기는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영향이 이곳까지 닿은 듯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마을은 활기를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안나는 그날 밤 바로 현지에 살고 있는 친구이자 정보원인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가는 전쟁터에서도 여러 차례 안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믿을만한 친구였죠. 안나, 무슨 일이야? 이 한밤중에? 올가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 하면서도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가, 중요한 일이 있어. 탈출한 북한 군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안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안나의 심장은 그 짧은 순간에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그 소년.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이름이 진수라고 해. 너무 어린 소년인데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 소년을 돕는 건 위험해. 올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라는 이름의 소년, 북한 군인. 그의 존재가 실제라니 안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올가는 안나에게 진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일은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마을을 수색하는 군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진수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올가는 안나를 진수가 숨어있는 외딴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 안나의 온몸은 얼어붙을 듯 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수라는 소년을 만나야 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나는 진수라는 소년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안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수척하고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고향도 아닌 낯선 땅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버텨온 시간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진수. 나는 안나야. 너를 도우러 왔어.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했던 진수는 안나의 부드러운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안나의 진심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와 올가는 서로 긴장된 눈빛을 교환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두두두두. 갑작스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안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올가는 문 밖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행히도 나타샤라는 노인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한 소식은 그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군인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어. 그들이 진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곧 이곳도 들이닥칠 거야. 안나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함께 바로 탈출을 시도해야만 했죠. 올가와 나타샤는 재빨리 탈출 경로를 마련했고 그날 밤 진수와 안나는 어둠을 틈타 숲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안나와 진수는 칼바람이 부는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언제 군인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둘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숲속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안나는 진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수, 괜찮아? 안나는 진수를 일으키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진수는 숨을 고르며 안나를 올려다봤지만 지친 그의 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안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들은 바로 우리를 잡을 거야. 진수는 안나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작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그들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겨울 추위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나는 강을 건너야만 그들을 쫓는 군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수야, 강을 건너자.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 강만 건너면 안전할 수 있어. 진수는 안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강가로 다가가 차가운 물속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더 강했고 그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진수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또한 안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강을 건너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지친 몸을 부여잡았습니다. 안나는 그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죠. 우린 해냈어.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해질 거야. 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나타샤가 알려준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안나와 진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불안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진수를 눕히고 잠을 재웠습니다. 진수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나는 그의 곁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군인들이 이곳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군인들이 숲속을 수색하고 있는 소리였죠. 안나는 진수를 깨웠습니다. 진수야, 일어나. 그들이 가까이 왔어. 진수는 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안나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안나와 함께 다시 오솔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을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눈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발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스락. 큰 소리가 나자 군인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진수를 부축하며 서둘러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있어, 진수야. 그들이 우리를 찾으면 끝이야.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도 군인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안나와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이었고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숲속을 지나 다시 한번 걷기 시작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이 위험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안나는 진수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해낼 거야, 진수야.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이 이야기는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진수와 안나가 겪었던 이 여정은 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한 덕분에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북한과 한국, 이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뉴스나 책에서 접해온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알게 해줄 흥미로운 경험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클라라, 멕시코 출신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은 진실찾기 여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남북한의 현실과 변화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클라라는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클라라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멕시코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 특히 냉전 시대와 그로 인해 분단된 나라들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죠. 그녀의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남북한 관계였어요.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그로 인해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통일 문제는 항상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주제였고, 클라라는 이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초대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 발표는 클라라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라는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할 때 클라라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남북한의 역사적 갈등과 분단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북한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클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고 그녀는 한국의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그녀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었죠.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서툰 영어로 클라라에게 한국에 처음 왔냐고 물었어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이에요.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직접 와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기사님은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서울은 특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죠. 클라라는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음 날에 있을 비무장지대 투어가 그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죠. DMZ는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긴장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이곳에서 남북한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특별한 장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DMZ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라라는 DMZ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남북한의 분단 역사와 갈등을 떠올렸어요. 버스가 경계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풍경은 점점 더 음울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DMZ에 도착하자 클라라는 그곳의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무겁고 주변의 경계 시설들은 고요한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이곳은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구나 라고 클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이곳에서 클라라는 남북한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DMZ 투어 후 클라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녀가 기다리던 학술대회가 시작되었어요. 클라라는 자신의 주제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며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를 많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정말 기뻤어요. 클라라의 발표는 남북한의 통일이 어떻게 각 나라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한은 통일을 가족의 재결합과 평화로, 북한은 통일을 정권 유지와 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죠. 그녀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러 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클라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의 기자라고 소개하며 지훈이라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지훈은 클라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클라라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북한의 정책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클라라에게 근처 카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훈은 차분하게 북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더 이상 남한과의 통일을 중요한 목표로 삼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대신 북한은 자기 정권의 안정과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와 위성 발사 실패 등 여러 차례의 큰 실패로 인해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죠. 북한 정권도 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방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북한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클라라는 지훈의 설명이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훈에게 물었어요. 이 변화가 정말 사실인가요? 북한이 그렇게 쉽게 통일을 포기하다니 믿기 어려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다면 탈북자와의 대화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한 탈북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죠. 그 탈북자는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클라라는 지훈과 함께 탈북자 성철을 만나게 됩니다. 성철은 북한을 떠나온 지 2년 정도 된 탈북자로 현재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통일이 언제나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말하는 통일이라는 꿈을 믿지 않아요. 정부도 더 이상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대신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믿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미사일 발사 실패와 위성 발사 실패는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그들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을 믿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클라라는 성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삶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성철의 이야기는 그동안 클라라가 알고 있던 북한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클라라는 자신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였죠. 클라라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왔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도 좁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통일 문제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까지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클라라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밝고 활기찬 도시인데 북한은 그저 어두운 현실에 갇혀 있는 걸까? 그녀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클라라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남북한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갈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죠. 그녀는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남북한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클라라가 한국과 북한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진실찾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클라라처럼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보고 느끼면서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